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중단했습니다.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도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달에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 탈퇴할 때가 됐다며 검찰 향해 지적했습니다.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일침하며 정부는 진짜 검사,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정리하며 24일부터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입장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제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자. 국민의힘은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외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흘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30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또 방통위 업무 보고에서도 지난 3년 동안의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한 후 역시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다른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업무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고 지책을 했는데 국정위 행보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뭐 이 국정기획위원회 자체가 어떤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는 국정의 전반적인 그 각 부처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어떤 국정 기조로 가야 되는지 각 부처가 어떤 식의 계획을 세웠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보완, 보충, 토론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업무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검찰이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안 담겨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타를 받은 것이고 그동안 어떤 직접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 같은 것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정부에 맞게끔 검찰이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는지를 최소한 보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업무 보고 양식이 너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지난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한 게 아닌가 싶고요. 방통위 자체는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 어떤 여러 직원들이 와서 어떤 국정기획 관련돼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방통위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한 어떤 추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수신료 부분 자체도 사실상 그동안은 이진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방송법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찬성 입장을 업무보고에 가져오긴 했으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경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업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서 논의한 끝에 가져와라. 라고 했던 것이라서 이거는 뭐 국정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하루 때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챙기는 어떤 모양새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골 탈퇴, 뭐 직접 수사권 배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검찰 개혁이 세게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방향이 스스로가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인수위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은 현재 상태의 부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업무 파악을 한다면 현상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상도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아예 검찰 해체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맞죠. 하여튼 듣지도 않겠다. 근데 이러한 방향의 업무
보고가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서에 정확한 지침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은 현상을 파악하든지 그것에 우선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면서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추경도 추진하고 있고 민생을 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수위가 있는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아니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내세운 공약들을 결국은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빠르게 실행할지 이것도 빠른 시간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은 업무 파악도 아니고 업무 지시도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약 내세운 것은 업무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지 방향이 없다는 거죠. 일반 뭐 군기 잡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로지 군기잡기용밖에 안 되는 거죠. 첫날부터. 왜냐하면은 통상 우리가 인수위가 없는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더라도 바로 공약을 반영한 수정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는 1차 연도는 어떻게 업무를 하고 2차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국정위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오로지 군기잡기용이고 이렇게 갈 거면 차라리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을 게 없이 각 부처에 정확한 지침을 하달하면 됩니다. 이런 방향을 업무를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안까지 마련해와라. 이게 맞는 거죠. 예. 군기 잡기 아니냐? 아니 군기잡기 하려고 했으면 방통위 검찰 보고 안 받죠. 그러면 더 그 조직 자체가 군기가 바짝 들 겁니다. 아, 우리는 해체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사에도 나왔고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단입니다. 이 보고를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빤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들을 게 없으니까 중단하고 다시 업무 보고를 준비해 와라 하는 것인데 이 국정기획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굴 위한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획 방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국정기획 보고하러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본인들이 생활하고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대한다는 입장으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지 국정기획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우리 국정기획에 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돌려보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군기잡기다? 뭐 그런 부분이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검찰이나 방통위가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된통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24일, 25일 이렇게 이틀 하기로 했죠. 원래는 3일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했지만 이틀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규탄 대회 긴급 의원총회 하면서 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듣겠습니다. 실제 김민석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합의를 안 한 적도 없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자료 제출 기한이 22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지 않습니까? 도덕성 검증에서 가장 금전적인 부분은 직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지금이라도 당장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자녀 유학비에 대한 송금 출금과 관련돼서는 계좌를 지정하기 때문에 한 계좌에 대해서 내역, 송금 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그 자료만 제출하면 이러한 논란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떳떳하게 상환을 다 했고 이자도 다 갚았고 그런 것을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수입은 5억인데 지출된 금액을 따지면은 차액이 나는 게 8억에서 최대 13억까지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억에서 13억에 해당되는 그 큰 돈이 얼마나 큰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한 해명이 없다? 근데 국정을 발목 잡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총리 후보 내정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규탄 대회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의 자질도 검증하고 도덕성도 해명이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초대 총리잖아요. 얼마나 박수 받으면서 출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명쾌하게 규명이 돼야지만 이재명 정부도 인사에 있어서 이미 민정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한 상황에 또 다른 부담을 가지고 출범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산 형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한 3분의 1도 모이지 못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검증 포인트가 어설프다. 겉핥기식이라서 결국에는 늘 헛발질의 모양새를 좀 비치고 있는데요. 사실 칭화대 석사학위 관련돼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출입국 기록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공개를 해버리니까 뭐 어떤 공격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을 공개해라. 무슨 시간을 공개합니까? 칭화대 석사 학위가 그렇게 칭화대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허위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학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부터 확인하고 나서부터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공격하고 보자라고 던져다가 저는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공격도 비슷합니다.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에 5개 수입에서 13억이 나간 나머지 한 7, 8억에 대한 그 수입 자체를 어떻게 충당했냐는 부분에 있어서 경사, 본인의 재혼과 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인의 어떤 그 장례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를 2차례 했습니다. 그 4차례의 여러 가지 그러면 부조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당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이제 믿을 수 없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 현금 자체를 왜 또 신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게 보면 굉장히 어설픈 자체가 이제 5억에서 13억의 나머지를 소명을 했더니 이제 그 소명한 자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꼬투리 잡기식의 검증을 가지고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당할 수 없고요. 사실상 제명까지 이르는 것도 국민 여론을 들끓게 해야 되는데 들끓게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아직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석사 학위 논란과 그리고 재산 현성에 대해서 다 소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명이 된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직결된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차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수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본인이 2.5% 연 이자율 지급했다는데 그 이자 송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 추궁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과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런 게 일절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칭화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칭화대 석사를 딴 해가 2010년 7월입니다. 물론 몇 년에 걸쳐서 석사학위를 땄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를 딴 것은 저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칭화대는 9월 초에 학기가 시작이 돼요. 1학기가. 그리고 1학기 마감되는 게 1월 말이나 2월 초에 마감이 돼요. 그리고 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학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2학기가 만료가 돼요.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내놓은 출입국 기록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제대로 학기를 다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05년도밖에 없더라고요. 2005년도 그때 빼고는 나머지 출입국 기록을 보면은 한 학기가 보통 3개월, 4개월 걸리는데 수업을 제대로 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학교 앞에 싼 숙소를 잡아서 그렇게 출퇴근하듯이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퇴근하듯이 다닌 학기는 2009년도밖에 없어요. 2009년도 4월에 4회, 5월에 3회, 6월에 3회 출입국 한 게 다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연도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말 제대로 수업을 들었을까? 저도 제가 경제학 박사지만 풀타임 학생들한테 수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의무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를 땄다고 하니 뭐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은 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차라리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수업에 좀 불성실하게 출석하고 했지만 석사학위는 땄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수업에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게 사과의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칭화대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칭화대는 어떤 학교길래 수업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위를 주죠? 뭐 경제학 박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공격들이 어설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한 청문회 일정이 24, 25죠. 김민석 총리부자가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청문회 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전처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이게 망신주기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략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야당이면. 그리고 20일이 자료 제출 기한입니다. 22일까지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그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안 낸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휘몰아치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마땅히 한 방이 없어서요. 저는 솔직히 맥 빠진 야당의 검증이 될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즉 증인 문제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전처까지 부르는 건 망신주기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처가 자녀 유학비를 다 담당했다고 하지만 사실 전처의 재산을 보더라도 그러한 막대한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인도 요청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청문회 시작 전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다고 한들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총리 인준은 무난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것을 민주당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가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야당일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그 잣대로 과연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과연 야당이었다면 저희 국민의힘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는 될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통과는 시키더라도 국민적인 의혹이나 국민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둔하는 건 좋지만 국민적인 부담이 없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성장, 회복,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떨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전처 정인 부분도 자료만 제출하면은 해외 유학비는 자녀 계좌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한 계좌에서 모든 유학 자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면 정인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부담감을 왜 민주당이 안고 가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안 돼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딱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하면 저 또한 여기서 방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칭화대도 그렇고 전처에 대한 어떤 아들에 대한 유학비에 대한 책임들 그건 전처잖아요. 심지어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조차도 전처에 대한 증인 신청은 망신주기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깊이 없는 검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사실 얘기하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청문회 24일 날, 20일 날 자료 제출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아무 소리 못 할 겁니다. 제가 추측건데요. 칭화대 관련해서는 시간을 공개해라. 시간을 공개하지 못하면 그거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수익 지출은 그래 8억 원을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조사와 출판기념에서 벌었다 손 치더라도 그럼 왜 현금에 대해서는 또 공직 신고를 안 했냐? 이것도 불법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리직을 낙마할 정도인가? 지난 민주당 야당일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보다 더 국민적인 저항감이 더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승인해서 갔지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제가 원외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시켜준 것은 저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아직까지 대북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안보관이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가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또 그 위에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그 위에 각 국가의 외교를 국익의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펴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에서는 아마 원내 전략이란 차원에서 결국은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의 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시켜줄 것은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계좌 내역이나 송금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자를 만나서 주진 않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러한 데 대한 공격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전략으로 연계해서 다른 후보자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주장을 제대로 펴는 데 있어서 국민들 지지를 받기에 조금 더 현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한 대로 국민의힘이 전략적이지 못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인데 저도 청문회를 좀 이렇게 좀 지켜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거를 뭐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대북관도 명백한 것 같고 단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해법 자체를 뭐 햇볕 정책, 어떤 대화를 기조로 한 그런 상황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지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안보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자동파다. 국익 중심이라면 그 노하우도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 중심의 외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그냥 다 이유에 어떻든 묻지마 발목 잡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냐는 비난에 뭐 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전략적인 선택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는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로 제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아마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30조 원 가량에 대한 추경은 경제 마중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0조 원 정도는 이제 세입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15조가 사실상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축으로 한 어떤 민생 회복이고요. 한 5조 원 정도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살려내서 내수를 조금 탄탄하게 하는 내수 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정치 추경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건 아니다. 실상 우리가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간 대한민국 경제는 정지해 있었고 민생은 파탄나 있었고 아무것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을 때 여야가 미안해서라도 국민들의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뭔가 민생의 부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이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처음에 말라 있으면 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중물은 정부가 해야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민생 추경인지 어떻게 정치 추경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너무 어깃장 놓는 싸움은 국민들한테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국회 통과에 있어서 협조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뭐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조금만 더 과거의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1차 추경을 우리가 13조 원 했어요. 그 2차 추경이 이번에 30조 원 편성됐는데 30조 원 가운데 10조가 세입 경정이에요. 그러면 지출할 수 있는 규모는 20조밖에 안 됩니다. 그 20조 가운데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8천억입니다. 3분의 2에 해당돼요. 결국은 뭐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말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느냐 문제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0조 가까운 돈을 뿌렸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있었지만 미미했다. 다만
어떤 계층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냐? 결국 못 사는 계층, 어려운 계층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긴급 민생 지원금을 줬을 때 정말 소비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소비로 푼 돈은 30%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70%는 결국은 뭐냐? 돈이 도는 그러한 경제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빚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자녀 학원비를 다 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훈을 삼아서 봤을 때 13조 8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편적인 지원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 512만 명에 대해서 과연 줘야 되겠습니까? 과연 줘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 상위 10%라도 다시 또 쪼개서 상위 5%만이라도 안 주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정말 돈이 돌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 하면은 사용처를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은 K다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30%만이 소비에 사용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경제 진작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정말 소상공인한테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한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어 장치를 마련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그러한 영세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500만 원에 해당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7월이면은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상환이 돌아옵니다. 이번에 만약 채무 탕감했을 때, 그런 도덕적 해이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코로나 그러한 지원금에 대한 상환,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니 야당일 때와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은 기재부도 경제부처도 아마 찬성할 일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 조금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효과가 없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첫 번째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빚을 갚는다거나 학비를 내는 데는 쓰기 쉽지 않다. 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이런 효과는 인정하는 걸 거예요. 그 가게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소비를 할 여력들은 생겼다. 그러면 그 소비가 결국에는 민생의 여러 가지의 어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저는 가져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엔 그 도덕적 불감증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제 이 자영업자들 중에 그 부채 탕감해 주는 네. 부분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사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상환 능력이 없고 중하위 60%에 143만 원 정도의 소득이 넘어가면 절대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관리해서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해 주는 것도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야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고려해서 이들을 다 지금 죽어 나가게 생긴 이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가면서 좀 같이 추경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빨리 진행이 돼야 관세 관련해서 해결이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졌다가 지금 현재 그 중동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토 쪽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협력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어떤 지금 공방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시한을 두고 지금 현재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토를 가는 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근데 실질상으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라고 해도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나토 부분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G7 정상회담에도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네. 비록 한미회담은 못 열렸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회담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주는 시그널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많은 점을 또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판이다.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 나토 안보회담도 경제안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양자회담이 또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다자회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나 실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비도 5%로 이미 발표했잖아요. 네. GDP 5% 수준으로 네. 해라. 그 얘기도 우리가 대체할 그러한 돌파구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셔야 된다. 그것이 국익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